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시작합니다. 김수열입니다. 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제시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시장 대응에 도움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의 가격 그리고 비중 3가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고민 상담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한결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 뵀는데 오늘도 한번 알차게 방송 꾸려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주식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정부가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수혜주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바이 일경원 투자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건설주 많이 상승을 했죠. 이 수주 본격화 속 수혜주는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판호허가 개임주입니다. 바닥 따지기 후에 상승이 가능할까에 대한 주제인데요. 최근 한국 게임 7게임 포함해서 44개의 중국이 외국산 게임 판호를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수혜주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이야기해 주시죠. 예, 오늘 뭐 시장이 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네. 돼 있고 실생활이나 우리 밀접하게 좀 관계돼 있는 부동산 네.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요즘 뭐 금리 인상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자산 가격들이 좀 많이 하락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특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 금액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도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 사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거냐, 뭐 주식 쪽을 투자할 거냐, 뭐 채권 투자를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제 금리 향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 시장들의 어떤 자금들이 이동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보여질 텐데 최근 정부가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워낙 가격 하락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들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거 2008년도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와 비슷하게 좀 초강도의 규제 완화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자료를 통해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규제들이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준비된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강남 3구를 제외한 그 규제 완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주택 네. 거래 규제 지역이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 지역을 제외하고 다 풀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요즘 뭐 매매 가격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매수자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아파트나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집 사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요거를 규제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
제도를 이제 폐지를 하겠다. 말 그대로 가격들을 올리는 거 혹은 낮추는 거 이게 이제 규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해제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이 전매 제한 축소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주택 거래를 할 때 중도금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해지는데 이 한도를 지금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전매 제한 축소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주택을 어떤 분양권을 당첨됐을 때 분양권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바로 팔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과거의 투기 세력들 또 이 부분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던 그 폐해들이 있었는데 시장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제한을 폐지하겠다라는 거 발표를 좀 했죠. 사실 이제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슈들도 있고 문제점들도 있고 또 과거처럼 또 이게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또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소위에서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아니고 어떤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네.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정치적인 부분도 말 그대로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거를 이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제 제한들을 규제를 풀므로써 시장을 좀 회복을 시키겠다는 그런 정책들인데 정치적인 목적도 상당히 가미가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의미심장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난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때 시중에 떠도는 거는 줄도전하는 거 아니냐. 뭐 미분양도 많이 생길 거고 건설 시장들이 축소가 되면서 상당히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아질 것이고 부도 위기들이 이제 도는 그런 이제 찌라시 아닌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근데 이제 이게 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투자 시장에 왜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사실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자금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금리의 영향을 받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부의 효과라고 하죠. 부동산 자산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증시에도 자금 유입이 많이 되는데 부동산들 자산 규모가 축소가 되고 여기에 자금들이 묶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채권이나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자금들의 유입이 막혀버리는 이런 효과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장을 살리는 측면도 하나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자금 수급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또 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최근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이것 때문에 말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런데 최근 보면은요, 물가 지수라고 또 CPI 지수라고 하고 전국의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의 가격 추이입니다. 2006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사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부동산 가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한편에서는 지금 거품 아니냐라는 논란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부동산 시장과 물가 상승률하고 괴리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떤 축소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동산 가격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좀 급락하거나 축소되는 이런 시장들을 좀 만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증시하고 상관관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부동산 시장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자료를 좀 보시면은 1986년부터 한번 크게 부동산 시장이 파동이 크게 올랐었고 그 다음에 1998년도 우리 이제 IMF 시절이죠. 그때 이제 부동산 가격들이 하락하면서 증시와 비슷하게 흘러갔던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 한번 또 크게 증시가 오르면서 소위에서 부동산 가격하고 갭을 많이 벌렸던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이제 2014년부터 상당히 많이 갭을 벌리면서 꾸준히 상승해왔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까지는 굉장히 갭 차이를 많이 벌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축소하는 과정 속에 있지 않나. 결국은
부동산 가격하고 증시, 코스피 지수하고 일맥하는 그 지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다시 소위 얘기해서 어떤 그 코스피 지수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어떤 업종과 섹터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인 거는 이제 건설주겠죠. 건설주. 특히 이제 주택 부분이 굉장히 큰 분양 시장이 굉장히 큰 건설사들이 이런 규제 영향들에 어떤 수혜를 좀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소위 해서 부동산 관련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 공급을 했던 대출 부실들이 되면서 은행들의 어떤 그 대손 충당금들 이쪽들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축소가 됐지 않을까. 결국은 건설주나 은행주들 그리고 일부 건자재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락을 했고 많이 빠졌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강하게 빠지기 전 가격대로 올릴 수는 없겠지만 추가 하락하는 부분들의 악재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주기 때문에 이 건설주나 은행주들은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금융주들이 많이 좀 반등을 줬죠. 사실 반등은 좋지만 그동안의 하락에 비하면 반등이라 보기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하는 것을 상당히 막았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건설주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하락들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물론 추가 하락이 조금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락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올 수 있지만 과거처럼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악재들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부동산 이 규제 완화가 주가의 어떤 상승이나 업종을 회복시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급 적용을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악재로서 추가 하락 막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을 막을 과정이지 이게 과거처럼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재료로서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구 모두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금융주나 건설주에 대한 훈풍은 좀 기대가 되지만 그래도 좀 부진했던 과거와 같은 하락을 만회하는 정도일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썰전 주제, 두바이 관련해서 또 수혜주는 어떤 것일까라는 이슈인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이슈 주제, 썰전 이 주제들을 많이 가지고 나와봤는데 네. 사실 이게 오늘 처음 발표가 됐습니다. 네. AF통신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이제 사우디 쪽의 네옴시티라고 많이 얘기를 그쵸.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슷한 부분도 있고 네. 다른 점도 있는데 그 내용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AF통신 발표가 나오면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셰이크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총리 겸 두바이 군주죠. 발표가 나왔는데 D33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세계 3대 도시를 두바이를 만들겠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네. 비슷한 얘기 나오는데 지난번에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발표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흐름인데 사실 요즘 최근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 중동 국가들이 특히 산유국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이 돈들을 많이 벌었었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 돈은 많은데 이제 쓸 데는 없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발판을 삼아서 새로운 성장 도약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두바이라고 하면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를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동 지역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중동 지역들이 요즘
미국이나 뭐 러시아 또 유럽 쪽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은 중국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의존도를 벗어나서 새롭게 뭔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규모죠. 사실 10년간 10경 원, 사실 뭐 몇천조라고 해도 좀 와닿지가 않는데 네. 1경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10년간이면 뭐 1년에 대략 한 뭐 1000조가량 쓰겠다고 하는데 말이 천조지 이 천조 규모가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냐면 사실 요즘 경기 둔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뭔가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이제 성장 모멘텀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두바이의 어떤 그 투자 발표 소식들이 이제 국내 기업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 가능성들을 이거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아랍에미레이트를 좀 다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과거에 이제 그 두바이 개발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디폴트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다가 좀 정체가 됐던 부분들인데 사실 당시에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좀 했었고요. 과거에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공사 수출했던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투자 발표 소식들이 다시금 국내 기업들의 어떤 수주 모멘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가능성,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 두바이에서 수주 이력을 가진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금호건설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두바이 이제 그 월드 센트럴 국제공항 또 그리고 이제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관제탑 공사를 맡았던 수주 경력이 좀 있었고요. 이 태영건설이죠. 우리가 이제 소위 해서 공중파 쪽에 SBS로 많이 알려져 있는 모회사인데 이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도 아부다비의 로얄시티 호텔을 수주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제 건축 그 감리 회사인데 설계 회사인데 히립이라는 그 회사가 과거 이제 두바이 마잔주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과거 수주 경험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네움시티 쪽에서도 스마트 시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두바이도 과거에 진행을 하려다가 멈췄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한계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이게 중장기 투자고 기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부 변수에 따라서 변화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있죠. 과거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일들이 좀 드랍이 되거나 변경이 되는 이런 이제 아픔이 한 번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두바이의 이런 이제 그 D33 프로젝트 거의 프로젝트만 한 1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또 어떤 국제 정세나 흐름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하나의 지금 단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되게 말이 많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 틈새에서 상당히 그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데 요즘 뭐 국제 유가로 인해서 사우디하고 미국도 유가 조정 때문에 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이 사우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도 중국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또 이쪽에 투자 유치를 또 진행을 하거나 이쪽 중국 기업들을 참여시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국내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상당히 우방국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좀 여기서 정치적인 문제로 소외받을 가능성 이 부분이 이제 과거의 사례가 있듯이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 하지만 어쨌든 이쪽 중동 지역에 다시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국내 기업들이 뭐 특히 IT 쪽으로 스마트 시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통신기기 뭐 5G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또 수주 모멘텀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건설뿐만 아니고 그동안 힘들었던 IT 기업들도 같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실은 뭐 수혜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일일이 뭐 나열을 하거나 소개를 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는데 내음십지 쪽에 참여했던 기업들 그리고 최근 뭐 여러 국내 대기업들도 뭐 참여 선언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중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네옴시티 쪽의 기대감을 하나만 가졌다면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D33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성공할 가능성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쪽의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 있지만 사우디 쪽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랍에미리트 쪽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중단됐던 공사들을 국내 기업들이 남아서 끝까지 수주, 그다음에 건설을 준공했던 과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 요거를 본다면 오히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의 네옴시티보다도 더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위치를 잠깐 보면서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왜 이쪽이 경쟁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이집트하고 상당히 연결돼 있습니다. 근접해 있죠. 홍해 쪽에 상당히 근접해 있어가지고 이집트나 이쪽 이스라엘 쪽 요르단 이쪽하고 상당히 지금 지역적으로 가깝고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을 치렀었죠. 이제 카타르 쪽 바로 밑에 있는 나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쪽 이제 페르시아만 쪽 이란하고도 밀접해 있는데 네옴시티와 두바이 쪽 두 도시의 공통된 특징은 바다를 인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만이나 공항 이쪽을 굉장히 거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좀 유럽이나 미국 쪽에 의존도를 줄이려고 상당히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뭔가가 좀 진행될 수 있다면 국내 경기뿐만 아니고요. 이쪽 건설 쪽이나 이쪽 IT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한다면은 상당히 좀 수주 모멘텀으로 새롭게 또 시장에서 재료로서 부각이 되고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두 번째 썰전 주제로 이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D33 두바이를 세계 3대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도약 추진이 나오면서 과거에 수주 경험이 있는 금호건설 우선주 오늘 모두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좀 모멘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과 함께 다만 좀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외부적인 요인의 변수, 긴밀한 중국과의 관계는 좀 염두에 두자라고 의견 주셨네요. 다음 썰전 주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국 게임 판호 허가 관련된 주제인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우리 혹시 게임 하십니까? 우리 저는 선생님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도 이제 과거 모바일 게임을 조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요즘 뭐 게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 넘어가면서 신규 게임들 나오면서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요즘은 게임 시장이 좀 정체가 돼 있죠. 과거 없던 시장에서 새롭게 성장을 했다가 지금 이제 성숙기 단계에 들어서면서 좀 게임주들이 요즘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게임 회사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유럽 쪽 진출을 하면서 크게 모멘텀을 작용했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이제 국내에서 사드 배치 이후 또 중국이 이제 한한령이 내려지면서 게임 회사들이 중국의 신규 수입 허가 판권들을 많이 잃어버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판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게임들의 중국 수입 허가 판권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2017년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한한령으로 이제 국내 게임 회사들이 이 판호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워낙 중국 게임 회사들이 이제 한국산 게임들 베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자국 게임 산업을 보호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그런 측면들. 하지만 중간중간에 간혹 한 번씩은 이제 국내 게임들의 판호를 얻어서 승인을 얻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게임 판호가 한 7종류의 한국산 게임들이 판호를 취득을 좀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제 게임 산업들의 어떤 특징들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 내 외국산 게임들 사실 중국 게임 아니면 한국 게임들이 거의
양분을 한다라고 했지만 거의 지금은 이제 70% 정도 중국 게임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할 부분이 하나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국내 그 모바일 게임들의 판을 얻긴 했지만 많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2021년도 상반기 때 한번 나왔던 이후 거의 한 1년 반 만에 진행이 됐던 점, 이거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시장이 워낙 엄청나죠. 엄청나게 큰데 이 한국산 게임들의 백계기를 또 워낙 많이 했었고 자국 내에서 게임 산업을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게임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도 중국판 게임인 왕좌의 영유가 이제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의 1위를 점유했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듯이 중국산 게임들도 이제 경쟁력을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과연 이번 그 중국 그 시장에서의 게임 판호가 열린다 하더라도 국내 게임 산업이 과연 얼마큼 수혜를 받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경쟁력을 가졌던 중국 게임과 경쟁했을 때 국내 게임들이 얼마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번 판호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반론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반대로 본다면 시장이 국내 시장 대비 한 10배 이상 큽니다. 물론 과거처럼 이제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갔었죠. 저도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몇 종류를 이제 테스트 삼아서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일부 중국산 게임들도 그래픽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결국은 예전처럼 뭐 아무것도 없는 시장에서 국내 그래픽이 뛰어난 게임들이 뛰어들어서 성장했던 그런 시장이 아니고 우월한 말 그대로 어떤 컨텐츠나 스토리에 의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규모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예전처럼 뭐 한계점 분명히 있겠지만 이들과 경쟁했을 때에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게임들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 시장보다 거의 뭐 10배 정도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을 통해서 유럽이나 남미, 미국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결코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요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중국에서도 대표적인 이제 텐센트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국내 일부 게임 회사도 인수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 그 게임 회사들이 국내 기업들의 어떤 그 개발 인력들 많이 지금 뭐 서로 상부상조를 많이 하기도 하고 협력도 하기도 하고 경쟁도 하지만 이제는 뭐 그런 측면을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 게임 산업들이 성장하려면 이제는 중국산 게임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만이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에 중국 판호가 발급됐던 게임사들을 잠깐 소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넷마블이 좀 있고요, 뭐 웹젠, 뭐 펄어비스, 롱투코리아, 그리고 넵튠, 그 다음에 이제 넥슨 게임즈, 데브 시스터즈 뭐 이런 대표적인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전체 게임 회사들이 판호가 얻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게임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잠깐 서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회사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국내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한다면 이게 한계점은 있지만 분명히 게임 회사들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썰전 주제였습니다. 국내 시장 대비해서 10배가량 큰 중국 시장에서 게임판으로 1년 반 만에 진행을 했습니다. 때문에 한계점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임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네, 한결선 전문가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잠시 후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전문가님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아까 서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지만 연초에 좀 출렁거리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는 아까 네옴시티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D33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데 뭐 이쪽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하고 있고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혜들을 단순하게 뭐 종목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들의 관련성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어렵다 보니까 이런 그 이슈를 받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들을 오늘도 좀 보였었는데 그와 관련된 건설주와 은행주 그리고 이제 중동발 수주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을 딱 세 종목을 뽑아서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야간 무방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말씀드렸던 네옴시티와 두바이 건설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 3가지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또 저희 잠시 후에 전략적 힌트가 제공이 되는데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역시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릴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명 상상인이고요. 매수가는 7,000원, 비중이 꽤 큽니다. 30%인데 이 상상인 좀 배당락일 이후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0.34% 내리면서 5,930원 선인데 상상인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뭐 일단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좀 먼저 좀 알아두면 네. 좀 참고가 될 텐데 네. 이제 그 대부업이죠. 저축은행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증권사까지 인수를 하면서 금융회사로 도약하는 그런 회사인데 네. 말 그대로 금융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취약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도 그 건설 부분 또 설명을 드릴 때 PF 쪽 이쪽은 상당히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지만 자산 규모 자체가 이 저축은행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사이기 때문에 뭐 실적은 양호한데 PF 쪽의 부실 우려 가능성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어제죠. 어제 발표됐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쪽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제1금융권이기보다는 제2금융권이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리스크가 상존하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상상인의 주가 흐름이 작년 4월 달에 뭐 거의 10,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뭐 이 주식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군들 주가들이 계속 하락을 했죠. 하락하면서 지금 뭐 6,000원까지 빠져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매수 단가가 7,000원이고 비중이 30%. 네. 자, 일단 큰 손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부동산 관련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제2금융권이다 보니까 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아까도 잠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정상적으로 작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부실 어떤 대출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큰 손해가 있는 뭐 그런 사례라면 좀 예외를 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님의 좀 매수 단가가 7,000원입니다. 크게 뭐 손실 본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가격인데 비중이 일단은 30%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뭐 종목당 물론 이 종목이 확실해서 내가 혹은 2, 3년의 어떤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져가는 금액이라면 관계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비중이 좀 많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다라면은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겠죠. 일단 비중도 많고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지켜보면서 매수가 위로 회복하는 거 살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 대부업 관련주 상승인에 대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좀 추가 하락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과 함께 2, 3년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회복 여력이 있다 의견 주시면서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HLB입니다. 매수가는 37,000원이고요. 역시나 비중이 큽니다. 50%인데 오늘도 1.41% 전거래 대비 하락하면서 종가 27,900원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HLB는 어떻게 AS 해보면 좋을까요? 예, 바이오 종목입니다. 네. 요즘 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바이오 종목 특성이 네. 어떤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면 주가가 많이 가는 경향이 있지만 네. 뭐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미래 가치보다는 당장의 어떤 실적, 가시적인 그리고 연구 개발의 어떤 성과들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약세장에서는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들이 썩히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HLB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암제 신약 개발을 좀 하고 실제 성과를 보여주긴 했는데 아직은 좋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네. 예, 뭐 주가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좀 잘못 띄웠네요. 이게 그 HLB 사이언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예, HLB를 다시 지금 차트를 띄울 텐데. 네. 자, 어쨌든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항암제 개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시간이 필요할 동안에는 아무래도 주가 흐름들을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차트를 보여줄 수는 차트가 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바이오 섹터가 당장 움직일 상황은 아닙니다. 네. 대신 신약 개발이나 기술 수출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비중이 50%가 이제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한 종목에 좀 비중을 너무 많이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이거를 뭐 정리하거나 그러기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분명히 반등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1월 달 그리고 3월 달에 또 항암학회가 좀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그걸 보시고 좀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정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약 성과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의견 주시면서 비중이 좀 큰 만큼 반등 기회에서 일부 매도로 비중 축소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일에 매수한 A스토리입니다. 콘텐츠 관련주이죠. 매수가 26,500원, 오늘 좀 1.64% 상승하면서 종가 24,800원에 거래 마감을 했거든요. A스토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뭐 재료도 많고요. 상당히 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 콘텐츠 관련된 종목인데 네. 최근 이제 중국 쪽의 코로나 환자 수가 이제 급증을 함에 따라서 뭐 호재가 나왔다가 다시 이게 악재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상승 시도를 했다가 좀 대밀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일단 A3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마 네트워크스나 뭐 펜엔터 국내 이제 3대 드라마 콘텐츠 회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가 흐름상을 보면은 최근에 그 OTT 쪽에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페네터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공중파에서 제작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마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견조한데 A3만 최근 주가가 조금 밀린 게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이런 뭐 킹덤 시리즈, 뭐 이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던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새로운 드라마들이 런칭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작년 11월이죠. 11월 달에 2만 원이었던 주가가 1차적으로 2만 4천 원까지 한 20% 상승이 나왔죠. 네. 그리고 그래서 좀 조정을 좀 줬었고요. 그리고 다시금 조금 조정 주고 움직이면서 그 주가가 거의 뭐 2만 8천 원까지 거의 뭐 2만 3천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또한 15에서 20% 상승이 나오고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 네. 물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매수가 대비 뭐 한 15%, 20%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수익 실현하고 다시 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고 들고 계신 분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면 뭐 주가가 좀 밀려서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한 2만 4천 원대에서 지금 눌림을 주고 네. 지난번 12월 초 가격대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 그리고 1월 달에 글로벌 OTT 쪽에 또 새롭게 드라마 하나가 아마 지금 진행되는 일정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까지는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주 A스토리에 대해서 좀 중국 관련 코로나 이슈로 상승 시도했다고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상승 여력 남아있는 만큼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AS 들어갑니다. 네, 19일에 매수한 보로노이입니다. 제약바이오주인데요. 매수가 32,250원, 최고 수익률 11% 달성도 했고요. 현재도 이미 수익권에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뭐 제 스타일이 원래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요즘 시장도 어렵고 또 직장인들 네. 또 초보자분들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좀 수익 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편안한 종목 위주로 많이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도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바이오 회사입니다. 여기 보로노이도 이제 항암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한 3건 정도 이미 기술 이전 수출 계약에 맺어져 있고 근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작년에 상장을 했지만 주가가 재미를 못 봤었죠. 일단 그 작년 상장을 했을 가격이 4만 원입니다. 4만 원인데 주가가 지금 그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작년 그 2022년도죠. 7월 달에 뭐 5만 원을 찍고 한번 내려왔던 그런 흐름들. 근데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공모가가 당시 가격이 얼추 한 4만 원대 크게 좀 재미를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기술 그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거를 말씀을 드릴 때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보르노이도 괜찮다. 그래서 뭐 크게 변동은 없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4만 원까지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로노이를 좀 봐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로노이 역시도 전문가님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 적은 종목 추천해주고 계시는데요. 역시나 보로노이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한결선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역시나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바이와 네옴시티 관련주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역시나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정보, 종목에 대한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마지막 도전 상한가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전략주에 대한 힌트 제시해 주시나요? 예, 아까 우리 앞서서 우리 앵커님한테 네. 게임 해보신 적 있냐 여쭤봤었는데 바로 그 게임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일단 뭐 아까 썰전 이슈 주제에서도 중국 판호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또 게임주들이 사실상 주가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실적이 좀 뭐 굉장히 부실해가지고 이익을 못 내냐. 근데 그건 아닌데 성장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 하지만 이제 2023년도는 좀 양상이 다르죠. 신작 게임들 아마 출시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을 제가 좀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중국 시장에도 상당히 밀접합니다. 이미 중국 시장에서 게임 매출이 한 50% 정도 이미 나오고 있는 그런 게임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게임으로 이제 뮤라는 게임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회사의 대표적인 게임이 뮤와 R2라는 게임이 있는데 자체 IP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또 새롭게 신작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여전하고 있다는 점. 일단 매출액 규모를 좀 보면요. 지금 2022년도 아직 최종 결산이 나온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대충 예측하기로는 좀 한 2,863억의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주가는 형편없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성장 모멘텀, 지금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봤을 때 그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가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신작했던 뮤 오리진 3가 이렇다 할 흥행을 못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좀 길게 보면요. 이게 2년 전에 주가가 거의 뭐 4만 원, 4만 5천 원 대에 한참 강했던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뭐 실적은 고만고만했는데 그렇다고 뭐 부실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거의 2년 동안 빠졌다는 점. 요게 이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빠뜨렸던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바닥권에서 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잡았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악재로 인해서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분들은 좀 편안하게 우리가 매수해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점, 요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상 EPS 기준, 금년도 한 7종의 신작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고요. 상반기에도 한 종류의 이제 게임들이 나올 텐데 대표적으로 자회사인 웹젠 블루닥을 통해서 프로젝트 M하고 프로젝트 W가 아마 발표가 예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실적 어떤 기준적으로 실적 지표로서만 설명을 드리면 2023년도 예상 EPS 한 2,600원 정도 기준을 잡는다면 현재 주가가 6배에서 한 7배. 사실 뭐 게임주들이 뭐 자산가치주나 일명 그 제조업처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예전처럼 충분히 한 1,500억, 2,000억 이상의 매출, 신작 계획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PER 기준으로 한 13배에서 15배 기준을 본다면 적정 가치만 하더라도 2만 원 이상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최근 주가는 지금 굉장히 지금 한 15,000원, 16,000원대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주시를 하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상한가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 힌트로 중국 게임 판호 허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두 글자이고 중국 시장과도 밀접한 기업으로 뮤 게임 보유 회사이고 올해도 7개 게임의 신작을 준비되고 있다고 전략주 힌트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한결선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사무실 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저희 잠시 후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이 네옴시티와 두바이 건설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 3개도 콕 집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보도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힌트에 대한 정답 아시는 분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쿠폰도 함께 챙겨드려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